어, 저 개인은 올해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38년 근무했던 대학을 은퇴를 하고 광복회 안양지치라는 이 단체에 전업으로 봉사하게 된 김호동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야 김자진 장군, 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이끌었던 장군이신 그 김자진 장군의 육촌 동생이세요. 그런데 마침 19살 때 1919년입니다. 그 해가 무슨 해인지 아시죠? 3.1 운동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요즘 말하면 데모대에 손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경찰에 의해서 주동자로 잡혀서 3개월간의 그 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훈방을 하기 전에 먼저 회유를 합니다. 일본 경찰들이.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그 설득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서울로 도망을 치셨어요. 근데 서울에도 역시 일본 경찰이 이렇게 감시망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어서 그때 19살 때 만주에 망명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독립운동이 아니라 이제는 독립전쟁을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3.1운동이 바로 그랬죠. 3.1운동이 비폭력, 무저항한 그런 어떤 평화적인 어떤 시위였기 때문에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3.1 만세운동이라는 것이고, 이제 만주로 넘어가면 무장투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합니다. 따라서 20살, 20살 되던 해에 독립전쟁을 하러 만주로 가신 거죠. 근데 독립전쟁을 하려니까 훈련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면 군사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에게 가서 의논을 드립니다. 신흥무관학교에 입교를 하겠노라고. 그런데 신흥무관학교가 재정난으로 10년 만에 문을 닫게 되는 해예요. 그 해가. 10년간 3,000명 정도의 독립군을 양성했어요. 그런데 그 신흥무관학교가 문을 닫게 되니 저희 할아버지가 들어갈 군사학교가 없잖아요. 운남성이라고 그럽니다. 운남성에 여전히 요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광을 가는 곳인데 거기에 무관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사관학교가 있는 것이죠. 그 사관학교는 우리나라 사관학교겠어요? 아니면 중국 사관학교겠어요? 당연히 중국군을 양성하는, 중국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죠. 그 입교를 하셔서 4년 반 동안 이제 군사훈련을 받고, 정식 군사훈련을 받고, 상해 임시정부로 이제 그 제대를 해서 이제 그쪽에 오시게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활동하셨던 시기는 연령은 여러분 같이 청소년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19살짜리니까 여러분과 크게 차이 없어요. 그 당시는 또 영양 상태가 지금은 많이 달라가지고 여러분만큼 이렇게 몸이라든지 이런 정신 연령 이렇게 높은 그런 건강한 그런 체급도 아닌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 나이가 바로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기로 만세운동을 하면서도 내가 무장투쟁을 해야겠다. 평화적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이제 무장투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1920년도에. 그게 그냥 벌어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전투와 승리도 이끌어진 그런 전투가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군사훈련을 받고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 기술이 익힌 다음에 군사훈련을 한 다음에 임했던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나이가 여러분 나이라는 거죠. 홍범수 장군은 사실은 포수, 노비 출신이거든요. 노비 출신이에요. 김장희 장군은 양반 출신이지만
그러니까 양반이든 노비든 상관없이 우리나라를 찾기 위해서 같이 협조를 했다는 거죠. 신분의 그 격차나 또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일제에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셨다는 것 점에서 오늘 우리가 많이 그런 데서 시사점을 얻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름이 없는 의병들이 수많이 돌아가셨어요. 한 20만 명이 돌아가셨는데 이름 없는 의병들입니다. 장군은 이름이 남죠. 장군이나 장교는 이름이 남는데 그 의병들은 추운 겨울에 11월, 12월도 엄청나게 춥거든요. 그 저기 만주 쪽은 1월까지 이제 전투가 이럴 때 그때 이제 그 집신 신고 만주 벌판을 뛰어다니면서 돌아가셨던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던 분은 바로 이름 없는 민초였다는 거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 권력이 없는 그런 일반 백성들이 다 나라 찾기 위해서 이랬었다는 점에서 그 1920년대 시대는 정말 희망의 시대였습니다. 왜냐면 임시정부도 이제 막 그 설립을 해서 활동이 시작했고, 그러니까 1910년까지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였다가 1920년 시대에 오면 굉장히 독립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 실현될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조짐이 보이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제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나라의 주권을 되찾아올 때 권력은 국민이 갖지만 만약에 경제적 차별로 인해서 돈이 권력이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에 의해서 어떤 권력이 집중되는 걸, 어떤 행정적 권력이, 정치적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체제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나키즘이었다는 거죠. 그걸 무정부, 정부가 없다라고 한 뜻으로 번역한 것은 너무 왜곡된 거고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자유공동체주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그 처와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좀 이상하지만 처자식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운동을 하셨다, 독립운동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어릴 때 가난하셨어요. 굉장히 가난하셨는데 양반집이었지만 그 당시 이제 양반들도 가난할 수 있거든요. 보수를 못하면. 그런데 그 가난하셨기 때문에 다른 할아버지 집으로 다른 아버지 집으로 양자를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효자셨지만 그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그다음에 자기 처자식을 다 버리고 오히려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그런 의협심이 강한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었나 싶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이제 그 졸업을 하실 때 아까 2년 반이라고 했는데 2년을 더 하셔서 총 4년 반을 공부하셔서 25살에 이제 제대를 하셔요. 졸업을 하셔요. 그때 외국어를 5개 국어를 하셨습니다. 러시아어, 프랑스어, 그 다음에 그 중국어, 일본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상해 임시정부가 상해에 건립했던 거는 상해가 이제 그 프랑스 조개지라고 해서 중국에서 상해 일부를 프랑스에 이렇게 양어를 하고 거기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띄워준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제 독립운동했던 그 임시정부도 안심하고 이제 그 일제 경찰의 눈을 피해서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 처음에 이제 부임하신 게 바로 임시정부의 그 경무국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하면 경찰청이에요. 요즘 같으면 경찰청이 엄청나게 권력이 많잖아요. 수사도 할 수 있고 또 그 검찰에 넘겨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길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기관인데 그 당시 초대 경무국장이 김구 선생님이었어요. 그 김구 선생님 밑에서 초대 이제 그 경무국장 밑에서 의경단, 의로운 경찰 이런 뜻이죠. 그 경찰 활동을 하시면서 임시정부의 활동을 도우셨고
그 이후에 이제 만주에 있는 형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제 경찰에서 군인으로 다시 이제 변신을 하신 거죠. 거기서도 이제 주로 어떤 활동하셨냐면 전투보다는 오히려 그 북만주에 이주한 사람이 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우리 동포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살피는 농림부 장관, 지금으로 하면 농림부장, 지금으로 하면 농림부 장관인데요. 농림부 장관은 지금은 뭐 산자부, 농림부, 뭐 다 할 것 없이 보건복지부까지 포함된 그런 어떤 기관, 기구인데 그 농림부장을 하면서 북만주에 있는 수만 명의 우리 동포들의 삶을 조사하러 다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한민족을 이렇게 연대시키고 연합시키고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다가 급기야 1931년도에 이제 적의 손에 암살을 당하십니다. 납치를 당해서 이제 암살을 당했다고 믿고 있는데 총소리가 났기 때문에 암살이라고 이제 동아일보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를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백성들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지극히 자유롭고 그 연민의 정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지만 나라를 구한다는 입장에서 적을 향해서는 굉장히 강직하고 용감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군인으로서의 그 어떤 그 희생을 각오하면서 처자식을 다 버리고 만주로 망명하신 그런 사건들을 보면 굉장히 위협심이 강하시고 애국심이 강하신 패트리엇, 애국자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1895년부터 1945년까지 50년이 우리나라가 일제 한거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왜 1895년, 1910년이 아니고 한일 합방이 된, 한일 병합이 된 그런 그 해가 시작이 아니고 1895년이 시작이냐면, 이미 1910년은 저희가 거의 나라를 다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문서상으로만 합방된 것이지, 사실은 그 이전엔 나라를 많이 뺏겼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외교권을 뺏어간 그런 그 조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1895년이라는 것은 명성황후, 민비라고 보통 부르죠. 고종 황제의 왕비인 민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일본 자객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해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일제 항거한 독립운동이라 불러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하면 거의 한 300만 명이 죽었다고 봐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아픈 그 당시 2천만 명이니까 인구가 2천만 명인데 3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일제 항거하기 위해서 죽거나 또 일제 고문당해서 죽거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피땀을 흘리고 그다음에 처자식들 버리고 했던 상황이라면, 그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예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그 독립운동 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가 사실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훈장이 있는데, 요 훈장은 요건 훈장이 아니고 포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훈장 밑에 있는 그 상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세 단계를 거쳐서 훈장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 표창.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냥 대통령 표창 주고 끝났어요. 60년대는. 76년도에 요 포장이라고 해서 훈장과 표창 사이에 있는 거예요. 7단계로 말하면 6단계인 거예요. 6단계. 언제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훈장을 받으셨냐면 4단계로 올라가셨는데 그게 바로 이 훈장입니다. 이게 건국 훈장이라고 부르고, 건국 훈장 중에 네 번째 격이 높은 거예요. 제일 높은 게 대한민국장, 독립장, 대통령장, 그 다음에 애국장인 거예요. 그래서 건국 훈장 중에
네 번째 서열의 그 훈장을 받으신 해가 1990년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1931년. 해방된 해가 1945년인데, 훈장을 받은 해가 1990년입니다. 그러니, 저희 할아버지가 공적이 분명하거든요. 왜냐면, 동아일보 신문에도 났고, 그 다음에 그 일경이 그 판결문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책이 있어요. 이 책이 1963년도에 발간된 책인데, 이 책은 이제 그 우리 할아버지 친구분인 같은 아나키즘을 신봉했던 아나키스트가 쓰신 거예요. 이일우교 선생님이라고 우리 할아버지 친구신데, 그분이 이제 그 온갖 기억을 다 더듬어서, 우리 할아버지 생전에 활동하셨던 거를 우리 아버지의 청탁으로, 부탁으로 이 책을 쓰신 겁니다. 이 책이 유일하게 아나키즘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료가 돼 있어요. 이 책이 지금 저는 몇 권 갖고 있는데 기념관, 천안에 있는 독립공간에 거기 잘 보관돼 있죠. 전시돼 있죠. 그 이 책을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훈장을 90년도에 훈장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잘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며칠 전이 무슨 날이었어요? 현충일이었죠. 6월 6일. 6월 6일 날이 어떤 날이냐면 1949년 해방된 지 4년 된,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임시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년 뒤입니다. 1949년도가. 그 49년 6월 6일 날 일제에 협력해서 부역을 해서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처단하는 그런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재헌국회가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위원회가 노독술, 김창룡 같은 친일파들을 많이 대거 잡아서 한 600명 정도를 처단하려고 잡아왔었는데, 그 친일파를 처단하려는 단체를, 그 친일파들이 습격합니다. 습격해서 죽이고 또 때리고 해서 그 반민특위라고 하는데요. 반민특위가 해체됩니다. 8월 달에 해체돼요. 그 이후에 이승만 정권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4.19가 어떤 혁명이에요. 4.19가 이승만 독재에 항거하기 위한 민주혁명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었지만 사실은 독재를 그래서 혁명으로 물러난 그런 정부고요. 두 번째 정부가 이제 군사 정권으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있는 이제 그 군사 정권 때까지 사실은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을 잘 발굴하지 않고, 사실은 발굴됐어도 공적을 다 알려줬어도 표창이나 훈장을 수여하지 않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독립운동을 했던 거를 숨기거나 감추거나 도망다녀야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45년도에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훈장 받은 해가 1990년이냐 돼서야 받았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길 바래요. 그 얘기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모든 재산과 처자식을 버리고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항일무장 투쟁, 독립전쟁을 했지만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명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보훈의 정신을 갖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거라서, 애국자를 기리는 그 정신이 없으면 어느 나라도 누가 군인으로 가서 전쟁을 임하고, 또 어느 나라가 나라를 잃었을 때, 어느 사람이 나라를 잃었을 때 나라를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보훈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국가보훈처라는 거를 국가보훈부로 이제 승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장관이라는 이제 그 격의 지휘의 어떤 정부의 요인이 이제 이 보훈 업무를 담당하게 됐는데, 여태까지는 사실은 한국전쟁 때문에 전쟁 영웅들만 사실은 보훈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고요. 독립영웅들은,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희생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의견이긴 한데요. 일부 그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 일부의 어떤 인식이 없는 분들, 역사의식이 없는 분들의 얘기인데 그 당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 해방을 위해서 뭘 어떤 일을 했어? 결국은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일본을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항복하니까 우리 저절로 해방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밀정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지현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네가 총 한 방 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 같으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 여자 그 투사가. 근데 그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총 쏘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찾겠다는 열망이 일단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외국도 우리나라가 해방을 원하는구나. 우리 민족이 해방을 원하는구나. 식민지에서 벗어나길 원하는구나를 알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도 1940년도에 국군을 만들어서, 광복군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했죠. 그게 이제 바로 8월 15일 날,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해방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무산이 됐지만 4월 5월까지도 우리나라에 진격하려고 훈련하고 한 300여 명의 광복군이 훈련을 하고 전쟁을 준비했던 그런 역사가 사실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 300명 가지고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 민족이 해방을 원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만화가는 또 이런 얘기 합니다. 재작년의 얘기인데요. 친일파는 부지런해서 후손들이 잘 살고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의 후손은 게을러서 지금도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만화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고요. 제가 항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논쟁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이 왜 그러면 못 사냐? 지금도 사실은 못 삽니다. 3대, 4대가 돼도 사실 못 사는 이유가 그 당시 독립운동 했던 분이 어떻게 아들, 딸을 교육시킬 수 있어요? 일본 경찰에 쫓기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교육을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시 교육을 못 받고 이게 악순환이 돼서 결국은 3대, 4대까지 못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구조적인 그 문제가 있던 거죠. 근데 친일파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일본 유학 가고, 그 다음에 그 경제계, 정치계, 학계에 이제 친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 신분을 상승시켰던 사람들은 재산이 많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자기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공부시켰죠. 그분들이 다 지금 우리나라 일부에 소위 지도자로 활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게을러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독립운동이라는 그 구조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뺏긴 상태에서 사실은 어느 정부도 없고 국가도 없고 민족도 맞살자리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였다라고 역사적인 인식을 올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른 공부는 안 하시더라도 좀 덜 하시더라도 역사 교육은 잘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는 되게 근현대상 안 가르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아까 어떤 여학생이 역사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는데 역사적 사실을 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에게 못 살더라도 근데 뭐 사랑가만이 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들의 명예를 살려주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오늘 인터뷰를 끝내겠습니다.